안녕하십니까. 세종 이도의 눈물 저자 김허균입니다. 지금은 여러분께 제가 연구한 모든 역사서들을 정리해서 35사략이라고 하는 역사의 큰 제목을 가지고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여러분께 지금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정과 그리고 증오의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다루었습니다. 특히 애증의 관계인 마릉전투에서의 손빈과 방연의 얘기, 그리고 관중과 포수가 얘기, 소진과 장의의 얘기를 다뤘습니다. 자, 요 얘기들은 시대를 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오늘은 춘추 시대의 마무리가 되는 그 시대에 있었던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춘추의 마지막, 그야말로 최고의 인물로 복수의 화신이라고 알려진 오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자서는 원래 그 한 나라의 태자를 교육하는 오사라고 하는 아버지를 둔 아주 학문의 조예가 깊은 그런 분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이 오사에게는 오상이라는 큰 아들과 두 번째 오자서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사가 태자의 스승으로 학문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 태자와 왕의 그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좀 고깝게 보는 이가 있었죠. 예를 들면 오상이 교장 선생님이라면 그 밑에 교장이 부재시 교장의 임무를 해야 되는 교감 선생님 역할을 비묵이라고 하는 깐죽이 그 학자가 바로 그 밑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오사는 태자의 스승으로서 실제로 태자가 왕이 되는 그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이제 나이가 차서 혼기에 들었죠. 그 태자 건이 혼기에 차서 이제 혼례를 치르기 위해 약혼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개의 진나라 중에 한 개의 진나라, 즉 통일 진나라가 아니고 다른 진나라의 공주와 태자 건이 약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무기가 여태까지 자기는 교감으로서 큰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한 가지 잔꾀를 냅니다. 초평왕의 아들 태자의 혼례를 누구에게 보낼까, 사신을 누구를 보낼까 하니까 비무기가 자기가 나서서 본인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나라로 들어가서 실제로 진나라 공주를 신부가 될, 태자건의 신부가 될 공주를 맞이해 보니 그야말로 절세 미인의 대단한 미녀인 것을 알고 한 가지 번뜩 잔꾀를 내었습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하는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때 초평왕에게 자기가 눈에 띄는 일을 한번 해야겠다. 초평왕은 더군다나 아직도 건강하고 또 정력이 왕성하기 때문에 태자건의 약혼녀를 평왕에게 줘야겠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신으로 갔다 초나라로 돌아온 이 비무기는 평왕을 살살 꼬드깁니다. 평왕에게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라 태자건에게 주기는 너무 아깝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왕께서 차라리 비로 맞아 드리는 것이 어떻겠냐, 살살 꼬드겼던 겁니다. 초평왕은 좀 모질한 인간이죠. 자기 아들의 비가 될 약혼자를 그만 비무기의 꾀임에 빠져서 자기 후처로 만드는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무기는 이제 태자건을 교육시키는 교감의 역할에서 왕의 책사로 일하는 그러한 위치로 얼른 미녀를 이용해서 갈아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태자건과 오상은 어떻겠습니까? 태자건의 스승인 오상은 이게 참 안 될 일이죠. 어떻게 며느리의 약혼녀를 왕이 차지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이 중원조선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습니다. 한 예로 당 현종이 자기 18번째 아들인
기비, 양귀비를 자기가 취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었죠. 이런 일들이 중원조선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 결론은 어땠을까요? 역시 피를 부르는 어떤 복수국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제가 오자서를 복수의 신이라고 소제목을 붙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비무기는 자기가 태자 건의 약혼녀를 초평황하게 바치고 나서 뒤가 떨떠름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만약에 초평황이 떨끄덕 죽어버리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에 태자 건이 왕이 될 텐데 태자 건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마누라를, 내 약혼녀를 훔쳐간 저 비무기를 단검에 베어버리겠죠. 근데 그 두려움에 비무기가 또 한 가지 계략을 씁니다. 그래서 평왕에 비를 살살 맞춰주면서 태자건까지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태자건은 마침 신복 중에 비무기의 이런 계략을 일러주는 사람이 있어서 야밤에 도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접나라인 송나라로 도주를 하게 되는데 교장 오상은 아무 이유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평왕에게 그만 다음날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오상을 잡은 평왕은 그 두 오상의 두 아들이 또 훗날에 걱정이 되었던지 오상과 오자서를 너 아버지가 잡혀 있으니 너네 둘이 와서 나에게 빌면 너 아버지의 죄를 용서하고 사면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관계를 또 꾸몄습니다. 그런데 오상과 오자서는 둘이 만약에 우리 둘이 여기에 갔을 때는 아버지나 우리 형제 둘까지 다 죽게 되는 일이 있다. 그러니 세간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큰아들인 나는 아버지를 구하러 가고 너는 은밀히 이곳을 탈출해라.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그래서 결국 오상은 아버지 오사에게로 가고 오자서는 바로 그날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교장인 오사와 그의 큰아들 오상은 같은 날 초평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오자서의 복수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오자서는 먼저 초나라를 탈출한 태자 건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건을 찾아다니고 정말 사력을 다해서 일각이 여삼치고 목숨이 달랑달랑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도 결국에는 태자 건을 찾아냈습니다. 자, 이때 태자 건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 자신과 오자서를 현상금을 걸고 목을 베오기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역시 은밀히 숨어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웃나라의 송나라에서 정나라로 오자서와 건은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마침 정나라의 왕은 오자서와 태자 건을 아주 반갑게 맞이해 줬고 그들을 보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태자 건은 아마 아버지 초평왕을 닮아서 그런지 그릇이 작았던 모양입니다. 이웃나라의 정나라의 경공이 와서 태자 건을 살살 꼬드기는 겁니다. 네가 여기서 지금 식객으로 머무는 것보다는 정나라에 네가 왕이 되는 게 어떻겠느냐. 내가 정나라에 너 왕을 시켜줄 테니 나의 이런 계략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꼬드겼던 겁니다. 태자 건은 이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결국에는 그 꼬임에 넘어가서 정나라를 자기가 차지할 욕심으로 준비를 하다가 그만 등에 칼을 맞고 자객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자객을 보낸 거는 역시 정나라의 왕이겠죠. 자기가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돌봤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하는 이 태자 건의 행실이 괘씸했던 거죠. 그래서 자객을 시켜서 그를 죽여버리고 결국 또 오자서는 다시 한번 또 피신의 길을 떠나야 되는 그런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건이 피난 생활을 할 때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게 이제 건의 아들 승인데 오자서는 그 아들까지도 또 등에 업고 이제 정나라를 탈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자서는 정말 그 불신검문하고 그 많은 병력들을 피해서 잠도 못 자고 지친 몸을 이끌고 탈출의 길을 가다 보니 하룻밤 사이에 얼마나 고심을 하고 얼마나 걱정을 하면서 조바심을 갖고 탈출을 했던지 머리카락이 하얗게 채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자서는 그때부터
백발이 되었고 복수의 신 백발 오자서라는 그런 별명까지도 갖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오자서는 그 승을 등에 업고 도망을 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다시 자기가 초평왕에게 아버지를 잃고 자기 형을 잃고 한 복수의 그런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때 마침 오나라에는 광이라는 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오나라의 광이 왕이 되질 못하고 자기 사촌경인 류가 왕이 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 얘기는 뭐 자세하게 얘기하면 또 재미없고 느주해지니까 원래 오나라는 저 진나라의 왕족들이 내려와서 형제들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때 그 형제들은 자기 형제들끼리 왕을 세습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줬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마지막 차례가 온 개찰이 숨어버리는 바람에 셋째 동생인 왕의 아들 류가 왕이 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왕자는 광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광은 왕이 못 된 것입니다. 왕이 되질 못했습니다. 이때 이 상황들을 잘 이용한 오자서가 광을 오나라의 왕으로 세우고 그 힘을 빌어서 자기가 초나라에 복수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꾸몄던 겁니다. 자, 오자서는 결국 그 류가 또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자객에 의해서 죽게 되고 그 자객에 의해서 죽은 것이 과연 오자서가 한 건지 아니면 초나라의 어떤 충신들이 한 건지 그거는 역사적으로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어쨌건 그 류에게 당시에 가장 명검인 그 칼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그런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오자서에게는 완전히 이제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류가 죽고 광이 결국엔 오나라의 왕이 되게 되는데 이가 바로 누구냐 하면 오왕합녀라는 인물입니다. 오왕합녀는 대단한 인물이었죠. 결국 오자서는 오왕합녀를 도와서 오나라의 국력을 키워갔고 결국에는 초나라를 혹은 주변의 국가들을 제압하는 그런 강국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왕합녀가 자기 자신의 이제 그 군사력이나 모든 것이 커지니까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도 당시에는 이제 춘추 시대에 자기가 패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이참에 다 통일하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초나라의 전 병력을 공격하는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나라의 아랫동네에 있던 월나라에서 오왕합녀가 오자서와 초나라를 치러 간 사이 후방에서 공격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합녀는 어쩔 수 없이 오자서와 병력을 되돌려서 월나라를 공격을 하게 되는데 여태까지 월나라를 온몸에 문신을 하고 무지렁이들이 모여 사는 그런 나라로 표면을 해왔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들의 군사력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오왕합녀가 월나라의 기습 공격에 의해서 그만 독이 묻힌 칼에 상처를 입게 되고 얼마 안 돼서 합녀가 죽게 됩니다. 합녀는 춘추를 완전히 통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잃고 그만 죽으면서 자기의 분한 마음을 아들 부차를 불러놓고 유언을 하게 됩니다. 부차야, 너는 가시나무 가지를 뇨를 삼아 이불을 삼아 덮고 아버지의 원수를 꼭 갚아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합녀는 세상을 뜨게 됩니다. 자, 이래서 이제 부차는 아버지 합녀의 뒤를 이어서 오나라의 왕이 되었고 부차는 그야말로 가시나무 덩굴을 덮고 아버지의 그 원수를 갚을 때를 복수의 신 오자서와 함께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자서의 부국 강병과 당시에 전에 시간에 얘기했던 손자병법을 쓴 손무의 그 대단한 병법가를 스카우트해서 초나라를 치게 됐고 초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 복수의 어떤 시나리오에는 바로 오자서가 다 작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오자서는 초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킨 다음에 이미 죽어 없어져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초평왕의 능을 파헤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능을 파헤쳐 시신을 꺼낸 다음에 휘초리로 300대 이상을 휘갈겼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서도 그렇고 반고의 한서에도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자선은 결국에 본인의 마지막에 그 복수의 목표물이었던 평왕을 무덤에서 꺼내서까지 휘초리로 응징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뤄내게 됩니다. 자, 오자선은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을 키워주고 복수를 하게 했던 함녀, 우왕 함녀의 복수를 하겠다는 일념으로 부차에게 닥달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차는 아버지의 가신으로서 함녀가 늘 마음에 들었던 것은 아니죠. 결국에는 부차는 오자서와 조금씩 간극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자서를 위패시키고 결국에는 오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부차가 그 뒤는 어떻게 됐느냐? 월나라의 구천이 자기 아버지 함녀를 죽인 것에 대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제 잔소리하는 오자서도 없고 하니까 자기 멋대로 군사를 이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부차는 자기의 어떤 그 군사력만 믿고 월나라 구천을 향해 진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나라는 어떻습니까? 월나라의 구천에게는 범녀라고 하는 대단한 재상이 있습니다. 책략가가 있었습니다. 범녀는 오나라가 월나라의 총 공격을 할 때도 자기들이 병력이 아직은 오나라의 병력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뒤로 슬슬 물러내면서 기여를 엿봤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계책을 만들어낸 게 그 월나라의 사형수들을 전부 모아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내 작전에 주요하게 공을 세우면 너희들이 자식이나 부모, 형제들은 다 시급 5만 이상을 줘서 잘 먹고 살게 해줄 테니 너희들 어차피 죽을 목숨 나에게 충성을 다해라. 그래서 제수부대를 이제 100여 명의 그 제수부대를 만들어서 그 병력들을 가지고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느주하게 범녀가 뒤로 후퇴하는 척 하다가 자, 이제는 오나라의 그 진영으로 자기가 그 키워낸 제수부대의 사람들을 약 한 개 소대 병력 정도 20명씩 나눠서 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20명들은 오나라의 진영에 도착하자마자 풍악을 울리고 딱 도착해서는 칼을 뽑아서 자기 목을 스스로 따는 그러한 쇼를 보이는 거예요. 그 날카로운 검에 의해서 제수부대 20명이 스스로가 목을 치고 오나라의 전 병력들은 그 성벽에 나와서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대가 또 와서 20명이 스스로 목을 끊고 하는 것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성벽에 있는 모든 병사들이 오나라 진영 앞쪽으로 와서 전부 그 제수부대들이 자살하는 자살부대의 광경을 구경했던 겁니다. 아플사, 이때 어떻게 됐습니까? 범녀의 계책은 그 제수부대들이 쇼를 하는 동안 좌우 후방을 완전히 에워싸고 협공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월나라의 구천에게 오나라의 부차가 완전하게 패배하는 그런 결말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구천은 제가 구천 얘기를 잠깐 언급을 안 했습니다. 구천이 다시 병력을 키우고 이렇게 하기까지 얘기가 있습니다. 구천은 첫 번째 전투에서는 사실 부차에게 포로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부차의 포로로 잡혀서 부차의 똥을 치우고 부차의 완전히 몸종으로서 자기 목숨 하나를 부지하면서 다시 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수의 날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그 구천은 자기의 복수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쓸개를 핥아가면서 복수의 날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차의 가시나무 가지와 구천의 쓸개를 합쳐서 와신상담이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생겨난 겁니다. 가시나무 덩굴에 누워 자고 쓸개를 핥으며 복수를 기다린다. 그래서 와신상담이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생겨났던 겁니다. 자, 구천은 결국 부차한테 한번 구차에게 목숨을 구걸하면서 그의 몸종으로 다시 복수의 날을 가렸던 시절을 생각해서 부차를 살려줬습니다. 부차도 마찬가지로 구천에게 내가 전에 너한테 전투에 패하고
너의 목숨을 구해줬듯이 너도 나의 목숨을 한번 구해주지 않겠느냐. 그러나 부차는 스스로 구천이 목숨을 살려줬지만 스스로 부끄러운 마음에 오자서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병력을 운용하고 했던 이런 것을 후회하면서 오자서의 볼 낯이 없다 하면서 천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스스로 목을 찔러 자결하는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오늘 35사략의 춘추시대가 끝나가는 마당에서 이 얘기를 들려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형제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아마 지금은 잘 납득이 안 가실 겁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 가족 중심이나 혹은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그런 시대에는 아버지의 원수나 형제의 원수는 곧 나의 원수라고 하는 그런 가족애나 이런 것들이 컸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각 가정마다 아이들도 적고 핵가족 시대이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 부모, 형제들도 잘 챙기지 않는 이런 시대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가든지 과거에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증조 할아버지를 모시고 손자 아이들까지 교육을 담당하면서 오손도손하며 사는 그런 가정의 그 풍경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지금 한 가지 우려를 하는 게 나라도 현재 핵가족 제도 하에서 이런 가정사에서의 사랑과 형제의 부모와의 끈끈한 정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와해가 되고 또 얼마 전에는 딸이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매스컴에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춘추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이 복수의 신 오자서 얘기와 월왕 구천 얘기와 오나라의 합력, 부차 얘기를 제가 그래서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아마 와닿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코 가정이 평화롭고 중심이 되고 가정에 형제와 부모와 이런 우애가 있을 때 그 나라가 부국강병이 될 수 있는 바로 바탕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정의 그 중요함을 한번 강조하면서 춘추 전국시대의 마지막 대미 얘기를 복수의 신 오자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자서에 관련된 그 사자성어 중에 일무도원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일무도원. 여러분 한번 백과사전에서 일무도원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갈 길은 멀고 날은 저물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자기 마음에서 부모와 형제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고 애절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꼭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춘추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들려드린 얘기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할 얘기는 이제 전국 시대에서 그야말로 대단한 인물들을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 인물들 중에서 저는 이제 첫 번째 한신, 유방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또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앞서서 꼭 제가 지난 예고편에서도 말을 안 해드렸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을 먼저 진행할까 합니다. 자, 지금까지 춘추 마지막 시대를 엮는 얘기, 오자서 얘기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